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연휴 직후에 반등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나타내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동안 낮은 수준을 보였던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71명. 어제보다는 2만 2천여 명, 일주일 전보단 1,000여 명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6명 줄어든 491명으로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7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665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수준을 나타냈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도 최근 발생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에 근접했습니다.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것과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기에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살 미만 어린이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만 13살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은 정부가 접종을 지원합니다. 또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지난 절기보다 한 달 빠른 10월부터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약 11,000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22% 줄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어 마라톤 경기에 빗대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run harder and make sure we cross the line and reap the rewards of all our hard work.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 방역과 의료 인력 등을 운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에 함께 참석한 세계보건기구 기술수석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사망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이후 누적 확진자는 약 6억 6,400만 명, 사망자는 약 649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출국하는 5박 7일 해외 순방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과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우려사항 등을 놓고 정상들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 규슈 북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는데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난마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세연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 크게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보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입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남마돌은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로 강도 중의 위력까지 발달했습니다. 남마돌은 당분간 북서쪽을 향해 이동하겠고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더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북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상 진로는 대한해협 남쪽 통과부터 규슈 중부 상륙까지 아직 많이 유동적이지만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마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태풍의 강풍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태풍 경로에 따라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일경 규슈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다시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동서로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숨진 한 학생의 의붓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였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호소했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숨진 한 학생의 50대 의붓 아버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갖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붓 딸에 대한 성폭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더 엄중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성폭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재확인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과 엄벌을 촉구해왔던 유족은 당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는 수사로 인해서 두 아이가 이렇게 유족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인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복성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역 안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비상벨이 울렸고 시민과 영무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B씨를 제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넘게 역 안에 머물렀고 순찰 중이던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물 이용 강요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피의자 B씨는 이 재판 때문에 직장에서 직이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범행을 계획했고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오늘 중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나온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현지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 경찰이 오늘 새벽 울산에서 이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국계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황토색 옷을 뒤집어 쓴 사람이 울산 중부경찰서를 나섭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힌 한국계 뉴질랜드인 42살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왜 살해했나요? 잠시만요.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10살과 7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뉴질랜드의 온라인 경매로 거래된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이 3년 이상 가방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보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국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에는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최근 소재를 파악해 잠복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오늘 검찰로 인계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조약에 따라 앞으로 45일 안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무부의 명령을 받으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A씨를 뉴질랜드로 송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금은방 절도를 지시해 귀금속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탄 2명이 금은방 앞에 멈추더니 망치를 꺼내 문을 부숩니다. 검은 가방에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이들이 달아난 곳은 200여 미터 떨어진 공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 훔친 귀금속을 이 공원 화장실에 두고 달아났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공범들이 이곳에 놓인 귀금속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이 CCTV와 탐문을 통해 절도범들을 검거했는데 13살과 14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금은방 3곳을 털어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2명 중 1명은 생일이 18일 지난 만 14살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장소에서 자기는 촉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체포를 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나 생일 안 지났어요 라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일당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책 20살 A씨와 B씨 등 18명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 6명이 13살, 14살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일당 중 촉법 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등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7명을 특수절도와 작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삼성전자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력이 절드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사용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1992년 삼성 환경선언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것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을 통해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력이 덜 드는 전자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초절전 제품, 자원 재활용과 같은 혁신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운동 RE100에도 가입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2030년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부터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부문은 2050년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모든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삼성전자는 공정 가스 저감과 폐전자제품 재활용 등에 2030년까지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어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탄소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의원 56명의 참여로 발의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법 투쟁은 언제든지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 위헌 소지나 모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를 직접 몰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 시행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관련 지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 내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거 늘리겠다며 미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signed into la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t gives tax credits to new electric vehicles, fuel cell vehicles, made in America. And for the first time, you get a tax credit if you buy a used electric vehicle.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보조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며 전기차는 360억 달러, 배터리는 48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거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차세대 첨단 산업의 생산 기지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 believe we can own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market. I believe we can ow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Detroit is back. America is back.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산업 영역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핵무기 사용 기준을 아예 법제화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유사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폭을 넓히는 이른바 확장 억제를 확실히 강화해 대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모레 한미 양국이 이를 논의할 회의를 갖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이른바 확장 억제의 폭과 수준을 확실히 높일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우리 확장 억제 수단보다 뭔가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걸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에 맞대응할 방안으로 미국의 핵탑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내세워온 만큼 한미가 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조 차관은 특히 현지 시각 모레 열릴 이번 확장 억제 협의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핵무기 사용 기준까지 법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논의 역시 회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at the DPRK's new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rt of that discussion, but we'll leave it there. 한편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더 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환이 가능한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홍하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0.75%였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더니 1년 만에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 빌린 분들 요즘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해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당장은 고정금리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커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앞두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는 조건을 문의하기 위한 상담 전화가 잇따랐는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 중인 상태이신 겁니까? 혹시 기본적인 요건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환 대상은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환 가능 요건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세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고요. 부부 연소득을 합해서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한데요. 금리는 만기에 따라서 연 3.8%에서 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겐 여기서 0.1%포인트를 더 깎아줘서 최저 연 3.7%까지 이자가 낮아집니다. 기존 대출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기존 대출을 미리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창구와 홈페이지에서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갈아탈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만기가 30에서 40년으로 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하지 않겠죠. 기업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에도 상환이 불가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등기상 주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집값이 3억 원 이하인 대출자가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고 3억 원 초과 4억 원 사이라면 다음 달 6일부터 신청하면 되는데요. 총 예산 25조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실행을 완료하는 건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약 대출 신청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서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을 지금보다 5%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요. 내년에도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 주택을 확대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고 개인 여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하루 입국자 수 상한도 철폐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등 일정한 입국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8월 실물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겨우 지켜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59포인트 하락한 2,401.83에 코스닥은 1.55포인트 내린 781.3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1% 넘게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 네이버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며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또 LNF가 미국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는 5거래일 만에 2% 넘게 하락했고 신풍제약이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며 50만 원 선 안착에 성공했고 하나솔루션이 해외 태양광 사업 강화 소식에 3%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오른 1393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는 10에서 60mm, 경기 북부는 60mm 이상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호남 해안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31도로 더위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태풍 난마돌은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